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통신사는 풍신수길의 답서를 받아왔습니다. 명나라를 치러 가니 조선은 선봉에 서라고 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충청도 옥천에 조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옷을 입고 걸어서 한양까지 왔습니다.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 준비를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3일간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승정원은 상소문을 접수받지 않았습니다. 조원은 대궐 섬돌에 머리를 박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옥천으로 돌아온 조원은 홀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괴물 취급받던 조원. 이야기 탐정이 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원에 대한 기록은 선조실록에 82건, 선조수정실록에 37건 나옵니다. 특히 선조수정실록에는 조원이 올렸던 많은 장문의 상소문이 있습니다. 이 실록을 중심으로 조원을 알아봅니다. 조원은 1544년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1567년 문과시험에 급제하였습니다. 조원은 승진하지 못하고 하급직에 있으며 사직과 파면과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상소를 가장 많이 한 상소대마왕이었습니다. 사관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선조에겐 골치 아픈 신하였습니다.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1574년 사신단의 일원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조원은 장문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을 비교했습니다. 조선을 비판하고 명나라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개판 5분 전인 인사관리와 군대를 개혁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소문은 보기에 따라 왕을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22살 먹은 선조는 속으로 열받았겠지만 점잖게 거절했습니다. 괜히 분쟁만 일어날 것 같소. 1586년 조원은 공주에서 제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제독관은 지방의 향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감사 밑에 두었던 별 볼 일 없는 관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막강한 교육감이죠. 이 시기에 조원은 이조판서 이산에 대사관 이발 등 많은 대신이 사직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계속 올렸습니다. 관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관원의 수장인 대사관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방 관리는 그 지방 감사를 통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조원은 붕당의 폐해와 교육정책의 폐단을 논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상소문을 또 올렸습니다. 충청 감사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원은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관원은 잽싸게 조원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파직건의 했고 선조도 오케이 했습니다. 파직된 조원은 직접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상소문은 승정원을 거쳐 임금이 읽고 다시 승정원에 내려줍니다. 1587년 1월 5일 선조는 말했습니다. 조원의 상소문을 보고 놀랍고 두려우며 더욱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상소문을 내려주면 그 손상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소문을 승정원에 주지 않고 태워버렸다. 조원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니 조정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사관원 사원부에서 조원의 유배를 건의했고 선조는 오케이 했습니다. 조원은 충청도에서 함경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제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원은 유배지에서도 상소문을 계속 올렸습니다. 1587년 풍신수길이 지시를 받은 일본 사신이 조선통신사를 파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원은 풍신수길은 후레자식이니 통신사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상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니 백성을 구제하라며 조정 대신을 탄핵하는 상소를 냈습니다. 유배가 있는 사람의 상소문을 받아주는 조선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1589년 정여립의 반란 음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조는 전에 조원이 정여립을 탄핵하는 상소를 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조원을 유배에서 풀어줬습니다. 조원은 유배지에서 돌아오면서도 대신들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선조는 말했습니다. 조원은 간사한 귀신이다. 아직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조정을 경멸하며 더욱 날뛰고 있구나. 이자는 아무래도 또 귀양 갈 것 같다. 사형을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1591년 3월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풍신수길이 보낸 답서에는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니 조선이 선봉에 서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나 동인인 김성일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조는 오억령을 시켜 일본 사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년에 조선의 길을 빌려 명나라를 침범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정은 성을 수리하는 형식적인 대비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은 쓸데없이 고생시킨다고 원망했습니다. 조선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은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징비록에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침략할 거라는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 쫙 퍼졌습니다. 이때 조원이 충청도 옥천에서 흰옷 입고 도끼 들고 걸어서 한양에 왔습니다. 대궐 앞에서 도끼 놓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그때의 상소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외놈이 쳐들어온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다 퍼졌다. 그런데 조정은 소문이 퍼지는 것만 두려워하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백성은 다 피난가고 군졸은 소문만 듣고도 흩어져서 한강과 대동강까지 짓밟힌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알리고 모두 분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전쟁 준비를 하면 외놈을 물리칠 수 있다. 사태가 급박한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니 나라가 패망할까 두렵다. 그래서 전쟁 준비 계획서를 올린다. 첫째, 일본 사신을 죽여라. 둘째, 명나라와 류코 왕국에 알려 공동전선을 펴라. 셋째, 일본과 대마도에도 풍신수길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들을 해유해서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조선이 돕겠다고 하라. 넷째, 외놈이 쳐들어오는 길목인 영남과 호남에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10명의 용사를 추천하겠다. 이때 추천한 사람이 김시민, 조홍 등 임진왜란 때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조원은 명황제와 류쿡 국왕에게 보내는 국서, 일본과 대마도의 원로들을 회유하는 문서까지 만들어 상소문에 넣었다. 상소문은 전쟁 준비 계획 풀세트였다. 조원이 3일간 꿇어앉아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대궐 섬돌에 머리를 박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정원은 상소문을 접수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원은 통곡을 하며 대궐을 떠났습니다. 그때 초선에 와 있던 일본 사신이 동평관의 벽에 시를 써서 조선을 조롱했습니다. 매미는 노래만 하네, 사마귀가 저 잡으려는 것도 모르고, 고기는 놀기만 하네, 갈매기가 잠자기를 기다리며. 그 후 선조 수정실록을 편찬할 때 사관이 자신의 글을 남겼습니다.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 어떤 선비가 일본에 끌려갔다. 그가 일본의 늙은 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은 이렇게 말했다. 풍신수길은 조선에겐 한때의 적이지만 일본에선 만세의 적이다. 그때 조선에서 일본에 경문을 보내 의에 입각해서 거사를 일으켰다면 풍신수길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옥천으로 돌아온 조원은 홀로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평안도 감사 권진과 연안부사 신각에게 아들을 시켜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호를 깊이 파고 성을 수리하여 전쟁 준비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평안도 감사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외적이 여기까지 오겠냐? 내 아버지한테 헛소리 그만하라고 전하라. 그러나 연안부사 신각은 내 아버지 말이 옳다며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평양성은 허무하게 함락되었습니다. 서울과 평양이 함락되자 연안성은 전라도에서 황해도와 평안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부상했습니다. 왜군은 연안성을 집중 공격했으나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연안성이 건재해서 조정과 권율 이순신 간에 문서가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안성의 영웅 신각은 임진왜란 최초로 육군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사형당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어처구니 없는 비극의 인물입니다.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임진왜란 2개월차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인 금산, 옥천, 영동, 청주에 일본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전라도의 핵심지인 전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조원은 옥천을 떠나 유생들과 함께 청주와 공주 사이에서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순찰사와 수령은 자신들이 군사를 징발하는데 불리하다며 조원의 의병 모집을 견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원은 1600명이나 모집했습니다. 공주 목사 허욱이 공주에서 의병을 모집한 영규 대사에게 조원과 합류하라고 권했습니다. 조원과 영규의 의병은 청주성을 공격해 탈환했습니다. 빼앗겼던 큰 성을 임진왜란 최초로 탈환했습니다. 청주성의 창고에는 곡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방어사 이옥이 왜군이 다시 점령할까 두렵다며 식량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의병들은 끼니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원은 선조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나에게 독전이란 벼슬을 주십시오. 태만하고 무능한 관리들의 목을 베고 순찰사로 하여금
충청도의 힘을 합하여 왜적을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도망가기 바쁜데 상수문을 보거나 해답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조원은 의병을 더 모집하여 임금을 보호하러 북쪽으로 갔습니다. 원양에서 관찰사가 조원을 칭찬하더니 길을 막았습니다. 남쪽의 금산으로 가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병을 자기 수하로 빼돌렸습니다. 이 와중에 조원의 의병은 700명만 남았습니다. 조원은 남쪽으로 이동해 다시 영교의 의승병 800명과 함께했습니다. 금산에는 일본군이 조원과 영교의 의병보다 3배에서 10배나 많았습니다. 그때 금산 일대는 최대의 격전지였습니다. 7월 1차 금산 전투에서 관군과 의병이 합동 공격을 했는데 대패했습니다. 의병장 고경명과 그의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8월 조원과 영교는 금산에 도착했습니다. 영교는 관군과 합동으로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조원은 단독 출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원의 관군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영교는 조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새벽에 기습했습니다. 들판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백병전은 일본군의 주특기였습니다. 조원과 영교의 의병은 전멸했습니다. 조원과 영교 그리고 조원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일본군은 조원 같은 선비와 스님에겐 처음부터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며칠 후 조원의 동생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곳이 금산의 700의총입니다. 그런데 미스터리가 남았습니다. 왜 영교의 의승병 800명까지 합쳐 1500의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1592년 11월 12일 비변사에서 선조에게 건의했습니다. 조원이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켜 청주를 수복한 후 금산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첩의 아들이 남았는데 면천해 주시죠. 선조가 대답했습니다. 가벼이 허락할 수 없으니 서서히 하라. 실록에서 이 대목을 처음 봤을 때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 1593년 12월 27일 광해군이 전주에서 활동했던 무군사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원의 두 아들이 전주에서 떠들며 구걸하고 다녔다. 먹거리를 주었다. 이 대목에선 눈물이 핑 도네요. 조원은 불꽃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입만 나발거리다 전쟁이 나자 도망가는 사대부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조원은 행동하는 선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조는 조원을 선무 원종공신 1등과 2조 판서로 추증했습니다. 그 후 영조가 영의정으로 추증했습니다. 고종이 조원을 동방 18년으로 선정해 성균관 문묘에 모셨습니다. 동방 18년이란 설총, 정몽주, 이왕, 이율곡 등 한국 역사상 훌륭한 유학자 18명을 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